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답 같은 리뷰는 부담스러운 당신을 위한 독서, 영화 리뷰 팟캐스트 사색가 지라르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작품은 조연철 감독의 너와 나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추천해 주신 오늘의 게스트 강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치님은 이제 제 첫 직장 동료잖아요? 네. 왜 강친이라고 지으셨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좀 시작했는데 요즘에 또 운동을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죄책감이 들어서 강친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제 강친이라고 지은 거죠. 얼마나 쉬셨어요? 한 4주? 4주? 좀 심하죠. 운동을 근데 꽤나 늦게 시작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운동 자체를 한 2, 3년 전부터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얼마 안 돼서 20대 후반? 원래는 근육이 하나도 없이 문어인간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들어서 갑자기 운동을 한 거예요? 코로나 시즌이었어요. 네. 그때 너무 갇혀있다 보니까 뭔가 에너지를 폭발시킬 만한 게 필요했어. 그래서 러닝을 해놨는데 숨이 너무 차고 근데 숨 찬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산소다 이렇게 했는데 욕심이 나잖아요. 무산소도 하고 싶다. 유산소 무산소 합치기 무슨 운동이냐. 크로스핏. 예스. 아,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네. 크로스핏만큼 그걸 딱 부합하는 운동이 없잖아요. 완벽했죠? 오늘 처음 뵀는데 쪼가 있으세요. 나만의 조각. 아마 강치님 친구분들은 같이 대화를 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고요. 영화도 강치님이 선정을 해주셨는데 맞죠. 왜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됐는지, 이 영화 왜 좋아하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좀 개인적인 이유가 좀 크긴 한데 어릴 때 약간 친구가 좀 빨리 죽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뭔가 그게 생각보단 잘 안 잊혀지는데 뭔가 한켠에 약간 마음속에 남아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꺼내질 못해. 뭔가 약간 무거운 주제고 뭐 그러니까 한쪽에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나올 수 있고 이래서 뭔가 나한테는 좀 의미가 큰 영화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죽음을 겪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수월하진 않겠지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추모할 수 있고, 방법을 모르거든 사실 추모라는 거. 그렇지. 그런 본인은 그럼 어떻게 추모했어요? 그 친구가 죽었을 몰랐죠. 때. 외면했죠. 회피했죠. 이때까지? 예스. 그래서 친구의 49제는 제가 지켰고 그때는 갔고 그 이후로는 뭐 안 가고 외면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같이 아는 친구가 한 명인데 그 친구랑도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서로 묻어두고 그냥 살았어. 근데 꿈엔 계속 나와. 엄청 친한 친구였구나. 엄청 친한 친구였어. 그랬는데 사람 회피하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잘 추모를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영화 줄거리를 여기 간단하게 적어왔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거리를 그대로 읽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영화의 줄거리랑 등장인물의 특징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큰 걸 주시네. 먼저 영화 소개를 하자면 2023년에 가장 화제되었던 독립영화 너와 나는 이제 배우이자 감독인 조연철의 첫 장편 연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수학여행을 앞둔 고등학생 세미와 하은이의 하루를 딱 나열해져 있고 발목을 다쳐서 여행을 갈 수 없게 된 하은이를 찾아 세미는 하루 종일 동네를 누비며 이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고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와 섞인 듯한 그 하루는 점점 기묘한 빛을 띠기 시작하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로 다 닿지 않는 진심이 좀 남는 그렇게 영화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세미는 이제 충동적이고 솔직한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을 하고 그런 친구고, 이제 사실 자기가 느끼는 것이 이제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충동적인 캐릭터가 좀 강한 것 같고, 하은이는 좀 진짜 차분하고 섬세하고 또 과묵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미에 비해서는. 그래서 세미와의 관계 속에서 묵직한 감정을 또 품고 있고, 이 하은이라는 친구가 발목을 다쳐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친구입니다. 박정민 배우가 저는 갑자기 나와서 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이 내용에서 사실 진짜 궁금했던 게, 하은이는 어떤 마음으로 정민이를 만나러 갔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렇긴 하지. 저도 조금 약간 띠용했어요. 왜 만났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그 어렸으니까 여자에게 어떤 감정을 품는 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넣을 수도 있는 장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호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연철 감독을 좋아하잖아요.
조연철 감독은 연기로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DP 같은 경우는 누구도 그렇죠. 뭐라 할 수 없는 연기를 보여주셨고 뒤늦게 알았는데 처음 본 영화가 건축학 결혼 친구로 나와요. 같은 학교 친구. 이재훈 친구로 나오나요? 이재훈 친구로 나와요. 이재훈 친구가 이재훈이랑 유연석 집에 가가지고 스타킹을 발견하는 친구로 나와요. 아, 그렇구나. 조연철 배우로서 좋아요? 감독이요? 왜 그렇게 단언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사실 제가 독립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GV를 항상 하거든요.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의 그 한계점에서 훨씬 벗어난 범위에서 그 영화를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GV를 하면서 그 답변들과 그 사람도 정말 조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터뷰 같은 것들 보면 그 말하는 거와 단어 선택과 이런 게 정말 배려가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꼈고 사실 저는 박효수 배우를 좋아해가지고 이걸 보아야겠다라고 처음 느꼈는데 여기서 고등학생 얘기인데 여고생이래요. 근데 남자 감독이 그걸 맡는데요. 사실 될까? 이 느낌이었어. 그 표현을 어떻게 할란가 이렇게 사실 사람이 겪어본 것에 대해서는 잘 표현할 수 있지만 겪어보지 못한 것에서는 100%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표현하기도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약간 해머로 머리를 딱 치는 느낌이었어. 메롱 이렇게. 메롱. 근데 진짜 내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었구나. 아마 그 조연철 감독이 배우들과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같이 고민하면서 좀 수정해 나갔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맞아요. 저번에 제가 저 인터뷰에서 한번 본 거는 거기 스태프들이 거의 대부분을 여자 스태프들 많이 고용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느낌을 항상 그 스태프들과 논의를 하거나 수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고에 가서 생활하는 거를 보기도 했고. 자료조사를 꽤나 했구나. 팅? 그래서 이 영화를 최근에도 다시 봤다라고 했었는데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혹은 인물이 있었을까요? 수학여행 전에 각자 집을 비추면서 그 촬영이 나오거든요. 각자 준비하는 과정. 이제 친구들이랑 옷을 사러 간다든지. 그리고 집에서는 짐을 싸는 장면. 정말 일상적인 것. 그런 장면을 좀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 보여주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특별한 날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까먹고 있던 사소한 일상의 중요성을 뭔가 알려준 느낌이에요. 오히려 일상적인 장면이 더 인상이 남았네요. 저는 그랬어요. 지라르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보기 전에 되게 겁이 났어요. 세월호 추모 영화라고 해가지고 그냥 피하고 싶은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저한테는. 이 영화를 이제 봐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겁이 난 상태였었고 그래서 같이 보자 했죠. 도겸이한테. 맞아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슬플까봐. 머리로는 타이타닉을 그렸거든요. 겁이 난 상태에서 봤는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고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추모 영화라서 욕을 하고 싶진 않은데 불편한 장면들이 너무 많긴 했습니다. 어떤 점이 좀 그 불편했어요? 특유의 여고생 감성들이 좀 힘들었어요. 감정 표현을 똑바로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둘러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특히 주인공이 그렇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답답했고 속으로 엄청 욕을 하면서 봤습니다. 강아지를 찾는 장면에서 너무 뜬금없었고 이해는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를 연상하게끔 정치였지 않았을까 이해는 됐는데 저한테는 그 장면이 갑자기 또 뜬금없었고 그리고 그거를 찾은 그 강아지의 주인의 말이 너무 길었어요. 알겠는데 너무 힘들었던 건 알겠는데 선을 좀 못 지킨 것 같아요. 심파로 다가올 수 있을 법한 그 길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지라르님은 감독의 연출이 센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맞아요. 그 캐릭터들이 그 스토리 안에서 뛰어노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이때까지 다뤘던 작품 중에서는 제 기준으로는 가장 인물들이 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살아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여고생들의 어떤 특유 감성이 불편했고 싫었다고 하면 그거는 훌륭한 영화예요. 난 원래 그게 싫으니까. 현실 반영이 너무 잘 현실 된 반영이 거다. 잘 되고 되게 이해가 됐어요. 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 자체는 꽤 훌륭한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제가 모임도 많이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이러니까 어떤 작품을 대할 때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보면서 이건 분석으로 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낌을 받았고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겨울 서점의 김겨울 작가님이 소설이 영상 같은 거라면 시는 사진 같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뜬금없이 걔를 잃어버리고 뭐 되게 뜬금없이 박정민이 나오고 그거를 사진 한 장면처럼 시처럼 느껴지는 영화였고 저는 감정을 잘 건드려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새로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영화에서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세미가 하은이를 수학여행에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하은이가 다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용적으로 고민이 있는 걸 아는데도 어떻게든 그 캠코더를 팔아서 그 돈으로 수학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왜 굳이 데려가려고 했는지 그 감정은 도대체 뭐였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 입장에서는 둘 다 못 놓치는 것 같아요. 수학여행도 가고 싶은데 하은이 또 놓치기 싫은 그 감정. 욕심이죠. 하은이가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상황인데 그 힘든 나를 그렇게 끄집어서 가려고 하는 거는 세미의 욕심이 저는 느껴졌고 물론 난 학생이니까 돈이 없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 돈이 아니라 어쨌든 그 하은이 돈이잖아요. 그거를 하은이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하은이를 데리고 간다는 거는 그 극 중에서 계속 나왔던 대사가 되게 공감돼요. 너는 너밖에 모른다. 그거를 공감하게 만드는 어떤 연출적인 의미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 해결책은 없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찡찡 이렇게 하는 모습이 쟤는 뭐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추억이고 너무 큰 사건이고 이걸로 해서 몇 년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자기 추억에 그 친구가 꼭 있었으면 좋겠었던 마음이 아닐까. 그 행복한 추억에 꼭 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얘를 데리고 가고 싶었고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나중에 누군가랑 수학여행에서 뭐 했고 뭐 먹었잖아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없는 거는 상상하기도 싫었고 그 친구가 꼭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자기 너무 소중한 추억에. 그 욕심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나름 노력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근데 제가 이거 어쨌든 이게 세월호 추모 영화다 보니까 그 결과를 알잖아요. 이 여행의 끝말이. 그걸 아니까 와, 주인공이 빌런이네. 와, 제 사랑하는 친구 같이 죽이네. 이런 생각까지 이게 드니까 거기서도 좀 더 짜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디라고 데려가려고 해? 물론 타진데 뭐 이렇게. 물론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이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세미는 학교를 째고요. 하은이는 병원에서 외출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외출할 수 있어요. 근데 끽해봐야 2-3시간이거든요. 여기 거의 하루야. 뭐 한 점심때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과연 외출증을 끊고 나올까? 간호사들이 쟤를 안 찾을까? 그리고 극 중에 보면 세미가 하은이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데 하은이가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게 되게 답답해요. 근데 한쪽 편으로는 와 간호사도 전화 진짜 많이 했겠다. 과연 하은이는 저 속사정을 알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얘네 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친님은 어떠세요? 이게 또 사랑이 뭐였나 우정이 뭐였나부터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정의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진짜 아직까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최근에 뭔가 좀 느낀 거는 동영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사랑은 엄청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국소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딱히 와닿지도 않고 막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 그냥 작은 범위인 것처럼 느껴져서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막상 조금 더 생각을 확대를 해보면 큰 범위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름 저의 사랑의 의미는 좀 커졌다. 이제 넓어졌다. 원래는 찐한 사람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사전적 의미를 또 찾아봤다 했잖아요.
일단 우정은 친구 사이의 정이라고 나오고 음.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이랑 하은이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 사랑에 가깝다고 사전적 정의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에서는. 사랑이 맞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좀 확인을 하잖아요. 아, 우리 서로 같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게 본인들도 헷갈려 하는 만큼 사실 저는 이 이후에도 또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라르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자기만 아는 듯한 느낌이고 하은이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하은이를 사랑했다라기보다는 하은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더 큰 것 같고 소유욕이 조금 강한 캐릭터로. 그런 욕망 때문에 좀 시야가 되게 좁아진 상태로 이 영화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 자체가 사랑이냐 우정이냐 의미는 정말 이성으로서 좋아했냐 안 했냐라는 의미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는 좀 보류.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자기가 찾아가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은이의 일기장에서 훈바바랑 키스하고 싶다. 돌았나?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은이는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확실히 정말 사랑에 가까운 성애를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미는 과연 하은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성애를 느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기는 했고요. 그래서 좀 보류에 가깝고 저도 좀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이나 장면들 중에 보면은 똘똘이 엄마, 그 강아지 엄마도 나오고 맞아.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좀 엉켜서 자거나 샘이랑 하은이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또 있잖아요. 같이 맞죠, 노래방 맞죠. 가는 친구도 있고. 맞아.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조연들의 그런 일상적인 삶이나 말들이 영화에서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약간 지나가는 장면이긴 한데 세미가 공원에 앉아 있다가 그 할머니랑 손녀랑 산책하는 걸 보고 있어. 그리고 무릉덩이가 있는데 손녀가 거기서 장난감 공룡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 다은이가 구해줬어 이거를 대사로 하면서 그 세미의 얼굴이 나와요. 그리고 세미가 눈물을 흘려. 그 장면을 좀 멀리서 보는 것처럼 딱 찍는데 사실 우리가 해주지 못한 것들이었잖아요. 그거를 이 아이가 자기가 구해줬다라는 워딩을 함으로써 마음 한 구석에 있는 불편함이 조금은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말 자체가 조금 와닿았어요. 인상 깊고. 연출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인상 깊었던 연출이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연출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끝나는 그 장면이 이 영화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영화 보기 전부터 있었어요. 세월호 추모 영화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고 추모 영화니까 실제로 이 사건에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사건을 추모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직접적이지 않고 그때 그 모습 그리고 갔다 올게라는 말로 영화를 마무리해서 슬프지만 그래도 되게 예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끔 하는 그런 마무리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영화가 앞부분에는 세월호에 관해서 약간 돌려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둘이 마음을 확인하고 수학여행 잘 다녀오라고 하고 인사하면 떠났는데 거기에 수의 입은 사람들이랑 장례식 조화를 맞아. 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갑자기 가는 거야. 맞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슬픈 거지. 돌려 말하다가 갑자기 앙!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느낌인 거야. 갑자기 막 다이렉트로 내다 꽂는 느낌. 나는 그 연출이 사실 너무 직접적이라서 좀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안녕 인사하면서 뒤에 화환이 막 지나가고 좀 매칭이 좀 힘들었어요. 이 장면이 얘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그런 거를 연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슬프지만 예쁘게 비극적이지만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장면을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게 전체적인 톤 앤 매너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연출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거울에 자주 비치잖아요. 세미가. 그리고 그 거울 위에는 시계가 있는데
항상 같은 시간을 비추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사진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진 보면 사진 밑에 날짜랑 이렇게 딱 찍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럼 딱 그 시간을 진짜 딱 박제해 놓는 듯한 그런 사진. 옛날에 필름 카메라는 정말 특별한 날에만 꺼내서 찍었으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늘상 흘러가는 일상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사진 하나를 보는 듯한 연출이라서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는지 마지막 전 장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양지 바른 무덤가 같은 데서 하은이가 엎드려 있다가 세미가 엎드려 있다가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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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 음성이 계속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세미가 눈을 탁 뜨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세월호 유가족한테는 되게 위안이 되는 장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아직까지도 가족들은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뭔가 가닿아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딱 듣고 눈을 탁 뜬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잃어본 사람으로서 그 같은 시공간에 있지 않아도 내가 좋아한다, 그리워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닿을 수도 있겠구나. 그 장면이 저한테도 그래서 위안이 됐어요. 저도 이제 뭐 GV 영상도 좀 보고 리뷰 영상들을 보니까 초반에는 세미의 시선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하은이의 시선도 조금 그려지면서 시점이 조금 바뀌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의 시선이나 구조를 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뭔가 와닿은 거는 없던 것 같긴 합니다. 세미 입장에서 우리가 영화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세미가 했던 그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들 자체는 꽤 재밌긴 했습니다. 연출적인 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강치님은 어떠세요? 사실 시점에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상황에 같이 있어. 나는. 나는 거기 낀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편이라서 뭔가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꿈과 현실의 그 좀 왔다 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 찍듯이 보였던 거지 사실 꿈이 우리가 맥락이 잘 맞게 이어지진 않잖아요. 뭔가 하나의 스토리처럼 주르륵 이어지는 꿈은 잘 없어요. 맥락은 없어. 근데 이해는 해. 그냥 누군가의 꿈이었나? 누군가의 꿈을 내가 그냥 한번 봤던 느낌이어서 그 감독 GV 인터뷰 보니까 감독이 실제로 이건 하은이의 꿈이래요. 영화 자체가 하은이의 꿈이고 세미가 거기에 찾아서 들어가는 꿈이래요. 소름 끼쳐. 정말 천재죠. 본인의 감상이 감독의 의도와 절묘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왜 하은이는 말을 안 했을까? 뭔가 자기 생각을 좀 더 표현했으면 난 더 좋았을 건데. 꿈이었다고 하면 이미 떠나간 친구에 대한 애정이 있고 걔는 그때 그랬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겠죠. 그 친구 입장을 너무 생각해서? 그럴 확률이 높겠죠. 꿈이었으면. 세미를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자기 말이 안 나왔던 거예요. 많이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그래서 난 그래서 갑갑했거든. 사실 하은이가. 맞아. 미친. 쌍열받네 또. 죄책감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나 그 생각을 전혀 못해. 나는 그래서 세미 입장으로 이 얘기가 몰입했댔잖아요. 근데 짜증나는 거야, 얘가, 하은이가. 자기 생각을 말해주던가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다른 애한테 그런 소리나 듣게 하고 짜증이 한가잖아. 나도 얘랑 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은이는 무슨 마음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하은이의 꿈이라 가지고 왜 안 나온 거야? 얘 입장을 이해하느라? 그럼 꿈에서라도 뽀뽀를 해서 다행이다. 진짜 슬프다. 소름이 싹 끼치네. 그런가 보다. 또 봐야겠다 오늘. 오늘 하은이 꿈 메모하고 갑니다. 저는 일단은 이 영화 보는데 인물들의 어떤 시점이 솔직히 잘 안 보이긴 했어요. 보이는 거는 감독이 유가족한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거의 한 80-90%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담으면서도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태도들이 그게 너무 보였다. 인물보다는. 확실히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은유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까끌거릴 것 같아요. 지난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영화들은 꽤 많잖아요. 1984라든가 되게 안 좋은 역사를 직접적으로 담은 영화들도 되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긴 한데 세월호만큼은 뭔가 감정적으로 극해야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화 초반부터 이 영화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딱 뜨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추모 방식이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위로를 충분히 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세월호에 대한 영화라고 느껴졌었어요. 알고 보셨어요 혹시? 요거는 그때 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직접적인 워딩이나 이런 게 제일 처음에는 안 나와서 잠시 잊고 있다가 끝에 버스 타고 가면서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울음을 탁 터트리는 장면이 맞아. 나오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뭔가 파도처럼 그 사건이었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아르르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뒤늦게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 막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건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까지 만들어서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저까지도 좀 위안을 받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이 영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할게요. 자기적이다. 특히 화한 같은 경우는 사는 집 바로 앞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때까지 집이 아니라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였어. 하은이 병원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하은이 다시.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마지막 박혜수 배우가 앵무새한테 사랑해 조이야 하면서 딱 끝이 나잖아요. 그 사랑해라는 말이 일상에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게 만들었고 그게 좀 어떤 감정을 줬는지 여러분들은 사랑해나 미안해라는 말을 들었거나 전했던 것들 중에 좀 특별한 기억이 있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강진님 어떠세요? 잘 아시겠지만. 사랑해라는 말 많이 하셨나요? 그 하는 말 자체의 책임감이 너무 크다고 느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그 마음이 책임과 모든 게 완벽하게 떨어졌을 때만 말하는 단어여서 원래도 엄청 잘 안 하는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조금 그래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근데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의식하면 뭔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좀 막힌다고. 목구멍이 딱 막히는데 뭔가 하다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 진짜 엄마 아빠 사랑해 막 이렇게 하거나 동생한테도 막 얘기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서 하는 거는 조금 그나마 자연스러운데 에서 좀 잘하는 버릇을 좀 늘리고 싶은데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좀 저한테는 크다 보니까 잘 안 나가. 근데 이게 뭔가 남발하면 그 소중한 단어가 조금 의미가 퇴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아껴야 할지 남발해야 될지 이 사이에서 아주 고민 중이고 그리고 가끔씩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부담스러울지 않을지도 걱정이 되는 거죠. 결정을 그러니까 못했어요. 가볍게 하는 연습을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서경이라고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서로 이상형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좀 결핍이 있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사랑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좀 충격적인 게 서경이는 완전 반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경험이 많아야 뭐가 뭔지 아는 눈이 좀 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넘쳐야 주변 사람한테도 사랑을 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결핍이 있거나 사랑이 너무 귀하면은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그때 서경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사랑의 개념을 좀 넓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 서경이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긴 한데 안 사랑하는 걸로. 그렇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잘 별로 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 사랑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에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이 감정에 대해 좀 부담스럽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아끼는 마음을 표현해요. 미안해는 오히려 좀 반대로 좀 자주 하는 것 같긴 해요. 미안하다 말 정말 잘하세요. 근데 강진님도 미안하다 말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사랑해만 아니면 나 나머지는 너무 이지합니다. 고마워. 모르는 사람은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근데 미안하다는 말도 사람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뭔가의 작은 잘못도 뭔가 인정을 한다는 생각에 뭔가 조금 그렇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불편하죠. 그게 쉬운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어서 미안해란 말을 하는 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의식적으로? 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분명 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살 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요. 속된 말이지만 병신 같아 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도덕적 잣대를 좀 충분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100% 안 채워질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 잣대를 들이민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인정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미안해란 말은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또 제가 코로나 그 병동에 파견 나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임종을 다 정리를 한단 말이죠. 정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끝에 말은 제가 들어요. 가족들의 말도 제가 들어요. 근데 그 둘이 직접적으로 대화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립적인 역할이죠. 그냥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가족들한테 하는 말이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냥 짜증나 이렇게 할 것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어리얼하네. 사실 며칠 전 몇 시간 전 엄마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불평을 좀 너무 틱틱거리게 더 하게 되는데 마지막 말이 뭔가 불편한 말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막 싸우더라도 사실 감정은 없어.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 사람이 사건 사고로 떠났을 때 마지막 말이 불평이나 이 사람을 원망하는 말이었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의식적으로 좀 많이 해야겠다고는 느꼈거든요. 각자 가족과 사정도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갑자기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목이 막혀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숨이 차서 정답이에요. 100점.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시간 많으니까. 한숨으로 바로 했거든요, 성격이.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리 좀 짜증나고 싸우고 전화를 끊었어도 1초, 2초 전화해가지고 일단 사랑해 이렇게 하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듣는 사람도 아니면 말하는 사람도 100%의 잘못보다는 50%의 잘못을 좀 뭔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라는 말보다 왜 사랑한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해도 그냥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못 챙겼다 미안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 사랑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난 너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았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저는 더 진심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랑해라는 말이 진짜 얘기했듯이 연인관계에선 더 남발되잖아요. 사랑해 이렇게 하고 끊잖아요. 누가 그렇게 본인이 남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그 말에 책임 못 질 거면 안 하는데 어떡해. 그래서 전 책임질 말만 했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래서 그 말이 표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고맙다 이러면 그냥 그 단어에서 이 사람이 내가 얼마만큼 자기를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느꼈다는 거라고 느껴져서 굳이 말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니긴 하더라고요. 각자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해라는 말을 협박을 좀 많이 들었어요. 말하라고. 몇 번 당했거든요. 네. 저 진짜 당황했어요. 했어요? 하긴 했는데 되게 달리는 차 안에서 막 하고. 엄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협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억지에 오는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고 달리는 차 안인데 차 안에서 뭐 도망갈 데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고 뭐 그럴 때 하거나 아니면 출근 전인데 전화 와가지고 지금 얘기해라 하고.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4글자 나갔습니다. 헤어지자. 그런 경험이 그 한순간 때문에 좋았던 몇 개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 입으로. 너무 진심이 나왔죠? 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사랑해 했는데 왜 사랑해 안 해줘? 라는 식의 말은 정말 자주 듣잖아요. 이 말.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되게 강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라. 이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해란 말이 신뢰성 없는 단어 중에 하나.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맞아. 이 느낌이야. 나 진짜 지금 사랑해라면 내가 해달라 했냐고. 내가 말을 했나. 영화에서 조이야 사랑해 하는 건 어땠어요? 그러면 저는 근데 그거는 너무 슬펐어. 너무 슬프고 그래서 그 말의 따뜻함을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감정을 그 영화관에서 나오는 사랑해를 듣고 이걸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영화에서는 조금 나은 게 그 사랑해는 마침표였어요. 영화에서. 그 앞에서 그 인물들의 서사를 쭉 봤잖아요. 그 서사에다가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이 추모라는 배경이 있고 그게 같이 버무러져서 마지막에 사랑해라고 마침표가 찍어져서 그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긴 했죠. 그러니까 생각 못했는데 저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표. 이 영화 자체가
좀 햇살이 막 비치고 그 안에서 어린 애들이 막 떠들고 애기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그 청춘도 나오면서 굉장히 퓨어한 모습을 강조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퓨어한 사랑 중에 가장 퓨어한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해가 더 애틋하게 들리는 이유가 조이한테, 앵무새한테 하는 말이라서 반려동물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애틋하다고 생각했고 왜 저렇게 사랑해라는 말이 저렇게까지 예쁘고 순수하고 뭔가 아무런 나의 그런 이상한 경험과 결부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 딱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동물한테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 진짜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못했어. 새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새는 안 좋아하게. 근데 동물이라서. 동물이라서. 근데 진짜 이거 공감하는 게 저는 제가 사랑해란 말을 할 때 행복했던 적이 그러니까 인간 제외 할 때 모든 인간 통틀어서도 내가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 진짜 벅차올라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 고양이한테 했을 때 내가 진짜 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라고 내가 인지하고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입 밖으로 나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동물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인 게 인간은 변할 수 있는데 동물은 너무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 그럼 변하지 않는 퓨어한 걸 원하나 봐요. 근데 진짜 귀여운 게 강아지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있잖아. 난 내가 얘를 바라봐. 고양이를. 진짜 너무 사랑한다. 고양이는 그런 맛이 있다고 하죠. 반대로. 진짜. 고양이 이름 뭐였죠? 샤라웃 한번 해주세요. 꼬물꼬비 요다. Love you. 맞아요. 저는 그 앵무새에게 마지막에 사랑해 하잖아요. 전 답을 할 줄 아는데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 제가 그걸 보면 생각을 했죠.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앵무새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랑해라고 답을 해줄 것 같은 동물 중에 하나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사랑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상태 라는 것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긴 한데 그게 아니면 앵무새의 이유가 또 따로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와, 그 생각을 못했어. 앵무새여야 하는 이유랑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거는. 이 또 비었습니다. 지금 추가. 휴지에 되게 잘 쓰신다. 오케이. 찢어지기 쉬운데. 1, 2부 요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처음 봤을 때랑 이야기를 한껏 나누고 난 지금 좀 마음이 달라졌는지 감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시 같은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찰떡 같은 비유 같아요. 사진도 그 순간을 남기잖아요. 시도 어떠한 순간에 되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을 거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순간의 감정을 담고 싶어서 시를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그거를 담았다고 봐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담겨있다 말하기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지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긴 하네요.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게 저도 분명히 감독이 하은이의 꿈이고 세미가 찾아온다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분명히 봤으면서도 그래서 장면처럼 영화가 이어지는구나 라고까지 이해를 할 때까지 집단지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좀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았고 영화 자체는 뭐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였고요. 저는 오늘 이런 낯간지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새삼 감사하네요. 저한테 강치님은 좀 항상 감사한 친구인데 오늘도 감사해서 너무 좋은 녹음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항상 이기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모임을 나가보라 하지만 절대 말 듣지 않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안 나갔었는데 근데 오늘로써 여러분들이 왜 나가서 좋다고 하는지 내 이유를 깨달았어요. 뭔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뭔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3번을 받았다 한지라도 내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지라르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동영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시적인 표현이었다. 뭔가 느껴보면서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저는 그냥 작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삼각형 속에서 놀았다고 하면 조금 더 좀 한 별표 정도까지도 갖지 않았다. 오늘은 확장성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가지고 이만큼 확장할 수 있었다. 각이 많아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과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다음에 네. 또 놀러와 주시고 네. 오늘
조연철 감독의 영화 너와 나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강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